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통계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올해 상반기 한국의 출생아 수가요. 무려 7.4%나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7.4%요? 와, 상당한데요? 네, 이게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작년 7월부터 보면요. 무려 12개월 연속 증가세래요. 12개월 연속이요? 네, 이게 과연 그 저출산 위기 극복의 어떤 신호탄일지 아니면 또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건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정말 흥미로운 주제네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그러니까 통계청의 2025년 6월 인구 동향하고요. 또 광복 80년 통계로 본 한국 사회의 변화상,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자료들이죠. 최근 출생아 수가 왜 이렇게 늘었는지, 그 배경은 뭐고, 또 그 이면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사회 변화의 맥락은 없는지, 지금부터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먼저 그 상반기 전체 7.4% 증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놀라운 수치잖아요. 네, 그렇죠. 이례적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 6월 한 달 동안 태어난 아기만 해도 19,953명. 이게 작년 6월보다 9.4%, 그 거의 1,700명이나 더 많아진 거예요. 한 달 만에요? 와. 네. 그리고 상반기 전체 1월부터 6월까지 보면 12만 6,001명이 태어나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한 8,700명 이상 늘어난 셈이고요. 이야, 상당한 반등인데요?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이게 역대 최고 증가율이라는 점.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이끌었을까요? 네, 그 통계청 분석을 보면요. 이 이례적인 증가 배경에는 크게 한 세 가지 요인을 꼽고 있더라고요. 세 가지요? 뭘까요? 첫째는 혼인 건수가 늘었다는 거. 음. 둘째는 그 주출산 연령층이잖아요. 30대 여성 인구가 좀 확대됐다는 점. 30대 여성 인구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산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혼인, 30대 여성, 긍정적 인식. 네. 특히 그동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게 논의되던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반등은 각 요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특히 혼인 건수 증가가 눈에 띄는데요. 올해 상반기 누적 혼인 건수가 11만 7,873건. 이게 2019년 이후, 그러니까 거의 6년 만에 가장 많았다고 해요. 6년 만에요. 코로나 영향도 좀 있었을까요? 미뤄뒀던 결혼들이 좀 몰렸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영향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자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결혼 장려 정책 이것도 좀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지자체 정책이요? 네, 예를 들어서 대전시 같은 경우 결혼하면 현금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실제 혼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현금 지원 효과를 보는 걸까요?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 대전시 사례처럼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뭐랄까 단기적으로는 혼인 건수를 늘리는 데 분명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네, 결혼을 앞둔 커플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실질적인 유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질문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질문일까요? 이런 정책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 전체의 출산율 자체를 의미 있게 끌어올리는 그런 좀 근본적인 효과로 이어질까 하는 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단순히 결혼 시점이나 혹은 첫 아이 출산 시점을 조금 앞당기는 뭐 그런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건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정책의 어떤 지속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관찰, 또 평가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효과랑 장기적인 효과를 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혼인 건수가 늘었다. 이걸로 이제 저출산 문제 해결되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는 맥락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장려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어쩌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하고 출산을 연결짓는 방식,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총계가 눈에 띄어요. 어떤 거죠? 바로 그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인데요. 네네, 혼외 출생아 비중 말씀이시군요. 네, 맞아요.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전체 출생아 100명 중에 5.8명이 혼인 관계 밖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5.8%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은 거군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이른바 혼외 출생아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를 넘었어요. 이게 2018년부터 보면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2022년에는 3.9%였고 2023년에는 4.7%, 그리고 작년에 5.8%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겁니다. 와, 증가세가 뚜렷하네요. 그렇죠.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오랜 공식이 이제 정말 깨지고 있다는 좀 강력한 증거 아닐까요? 네, 그럴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어떤 사회적인 인식 변화 데이터도 같이 나왔어요. 아, 인식병화요? 네, 통계청에서 2년마다 하는 사회조사 결과인데요.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이게 2020년에는 30.7%였는데 작년 2024년에는 37.2%로 크게 늘었습니다. 37.2%요. 와, 4년 만에 6.5%포인트나 증가했네요. 네, 거의 국민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이제 비혼 출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정말 큰 변화인데요. 네, 이건 뭐 통계청 박현정 과장도 분석했듯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을 거의 동일시했잖아요. 그렇죠. 거의 하나로 봤죠. 네, 그런 한국 사회의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숫자가 변했다 이걸 넘어서서요.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이나 어떤 가치관 자체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사회적 흐름을 포착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가치관의 다양화. 물론 뭐 저희가 여기서 어떤 가치 판단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에 나타난 객관적인 현상, 그리고 인식의 변화, 이걸 전달해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통계는 사회 변화를 비추는 거울이니까요. 그런데 이 출생아 수 증가, 그리고 혼외 출생 증가와 더불어서 또 하나 아주 뚜렷한 경향이 있잖아요. 네, 어떤 거죠? 바로 아이를 낳는 부모의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뭐 이게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이번 통계에서도 그 추세가 더 강화된 모습이에요. 아, 만혼, 만산 경향 말씀이시군요. 네, 작년 2024년 기준으로 엄마의 평균 출산 연령은 구체적인 수치는 안 나왔는데 아빠가 된 남성의 평균 연령은 36.1세로 집계됐습니다. 36.1세요. 와, 이것만 봐도 확실히 연령대가 높네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만혼, 만산 경향을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연령대별 출산율을 보면 이게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나왔나요?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이 30대 초반, 그리고 40대 초반, 20대 후반. 이 순서였어요. 아, 30대 후반이 가장 높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20대 초반 산모의 비중은 전체의 0.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0.7% 정말 낮네요. 반면에 50세 이상 산모의 비중은 1.0%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네, 50세 이상 산모 비중이 1%요. 사상 최고치라고요? 네, 50대 이상 출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니. 이건 정말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은데요. 네, 그 50세 이상 산모 비중이 1%라는 건 통계적으로 볼 때 매우 의미 있는 수치입니다. 그렇죠. 이게 주된 출산 연령대가 과거보다 확실히 고연령층으로 이동했다는 걸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혼 경향하고 맞물려서 출산 연령이 높아지는 현상, 이거는 뭐 여성의 교육 수준 향상이라든지 경제활동 참가 증가, 또 높은 주거비나 양육비 부담, 이런 아주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봐야겠죠. 네, 여러 요인이 얽혀 있겠군요. 그리고 이런 출산 연령 상승은 장기적인 인구 구조에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한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계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아, 합계 출산율이요? 네, 이 합계 출산율이 한 사회의 출산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잖아요. 네, 그렇죠. 참고로 함께 제공된 그 광복 80년 보고서를 보면요. 작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 전년도 0.72명보다는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뭐 세계 최저 수준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0.75명. 아직도 갈 길이 머네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 달간의 출생아 수 증가율 자체는 물론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과연 합계 출산율의 어떤 근본적인 반등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좀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이 고령 출산의 증가, 특히 50세 이상 출산 비중이 역대 최고라는 사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게 단순히 의학기술, 예를 들면 보조생식술 같은 것들이 발달해서 그런 걸까? 아니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일까 하는 거죠. 아,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늦은 나이에도 출산을 선택하거나 혹은 가능하게 만드는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이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복합적인 상황이네요. 오늘 저희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2025년 상반기 한국 출생아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다는 어떻게 보면 반가운 소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그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 변화의 모습들이 막 얽혀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요약을 좀 해보자면 혼인 건수가 늘고 또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팩트죠. 하지만 동시에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중, 그 혼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5.8%를 기록하고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역시 높아지는 등 전통적인 결혼 이퀄 출산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고요. 네, 가족 간의 변화가 뚜렷하죠. 게다가 아이를 낳는 부모의 연령은 계속 높아져서 이제 30대 후반이 주력 출산 연령층이 되었고 심지어 50세 이상 출산마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만혼, 만산 경향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좀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통계들이 바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는 출생아 수가 반등했다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가족 형태라든지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맞물린 만산 경향 심화라는 이런 거대한 흐름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실까요? 이처럼 복잡하고 때로는 약간 모순되어 보이는 이런 변화들이 막 뒤섞여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족과 인구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앞으로의 모습이라.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런 통계 수치들 너머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실제로 원하고 또 추구하는 삶의 방식 그리고 가치관의 더 깊은 흐름은 과연 무엇일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합니다.